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유럽 위기 불안감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0.7% 하락해 1,600선으로 재차 내려왔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사흘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로존의 9월 PMI가 7개월 내 최저로 추락하고 아일랜드 2분기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자 배럴당 75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원유 재고가 예상 밖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미국 경제가 내년 초까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0.1%만 증가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0.3%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지난달 저조한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413만 채를 기록해 작년 같은 달보단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사상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 밖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주 대비 12,000건 늘어난 46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다우가 1,700선에 머물 줄 알았더니 1,600선으로 재차 밀렸는데요. 간밤에는 0.7% 이상, 70포인트 이상이나 다우가 빠졌습니다. S&P 500도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1,130선이 살짝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고용 관련해서 지표가 부진했었고 유럽의 위기도 재차 확산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나마 주택 관련 지표는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고 경기 선행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유로존의 위기 때문에 미국 쪽 지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조정을 맞고 있는 뉴욕 증시 이야기 그리고 유럽 쪽 부진한 지표 이야기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랜만인데 뉴욕 증시가 이틀째 살짝 조정입니다. 기술적으로 부담이 느낀 자리에서 유럽발 악재가 나와서일까요? 일단 마감부터 정리해 주시죠. 이제 미국 시장 하루 잠깐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우리 추석 연휴가 하루만 미뤄졌었다면 아마 1,850포인트를 보고 연휴를 맞이했지 않나 싶은데 아쉽게도 또 하루 미뤄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 약간 부진이 확인됐던 가운데 유럽 쪽에 다시 약간 불안감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가 높아졌던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다우지수는 한 76포인트, S&P 지수는 한 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7.47포인트 하락하면서 0.32%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또 이제 낙폭이 좀 과했었는데 그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히려 6포인트 상승한 영향으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간 고용 동향의 하락 전환하고 유로존에 대한 지표 부진 때문에 약세 출발한 이후에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8월 기준 주택 매매가 바닥 신호로 약간 나오면서 지수는 상승 전환했습니다만은 이 지표 자체가 경기 우려를 떨칠 정도는 못 된다는 그런 재료가 나오면서 후속적인 호재가 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장 후반에 힘이 빠지면서 다시 밀렸던 모습입니다. 일단 다우 30 종목 중에는 아무래도 경기 불안감을 반영하면서 골드만삭스라는 모건 스탠리가 한 2% 하락세를 보이면서 은행주의 낙폭이 좀 두드렸던 것 같고요. 또 주요 증권사들이 은행들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점도 약간 추가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술주에서는 리눅스 제공업체인 레드의 실현 종목이 있는데 네. 소프트웨어 매출 호재에 힘입어서 한 9% 상승을 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래픽 업체인데 BAMO 캐피탈의 목표 주가 상향에 힘입어서 2%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나스닥, 특히 기술주가 좀 강세를 띠고 은행주가 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측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우리처럼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될 텐데 말이죠. 은행주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을 하향하는 이런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내 은행주도 좀 분위기 안 좋은데 사실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조정발 리스크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섹터가 미국 쪽에서 은행주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은행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예. 자,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살짝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장 막판에 또한 낙폭을 더 늘리면서 그렇게 이틀째 하락으로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장 초반부터 일단 약세로 출발하게끔 만들었던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가 꽤 많이 나왔던 날이 아닌가 싶은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이맘때쯤 결과가 공개가 되는데 예상 밖으로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들이 늘어서 악재였어요.
예, 최근 한 2주 연속 좀 어느 정도 수탁 신청 건수가 감소하면서 정치 호재로 작용했었는데 다시 이제 3주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 12,000건 증가하면서 뭐 예상치는 한 45만 건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그걸 상위 한 46만 5천 건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기업들이 그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난 지난해 6월부터 감원 양상이 둔화되기 시작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활발한 고용 상태에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양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글쎄 뭐 하반기 소비 지출 향상을 기대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분석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부 뭐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여전히 이제 소프트한 포지션에 있다면서 뭐 민간 부문 고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어디서도 한 10%에 머물고 있는 실업률을 끌어내릴 만한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예상 밖으로 증가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 3주 만에 증가했다라는 안 좋은 소식을 접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었던 부분은 역시 경기 선행지수의 예상 밖 증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달째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결과가 정확히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의 그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향상된 것을 나타내면서 뭐 내년 초까지는 경기 확장을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높였는데 일단 그 컨퍼런스 보드 8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 전월 대비 0.3% 상승 110.20으로 기록했습니다. 2달 연속 상승을 했고요. 뭐 전문가 예상치인 0.1%도 웃도는 기록인데 하지만 그 수준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정식 그 상승을 견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향후 한 3에서 6개월 정도의 경제 전망을 나타낸 지표인데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좀 증가했다는 상태는 수치는 좋았습니다만 그 수치폭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시에 크다는 호재는 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세부적으로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은 그 공장 가동 일수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가지고 주가 상승이라든지 건축 허가 건수 등이 이제 지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추석 보내면서 뉴욕 쪽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야 될 지표로 지목이 됐었던 주택 지표도 간밤에 하나 나왔었는데 8월 기존 주택 판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좀 짚어봐 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기존 주택 판매가 그래도 사상 최저점에선 벗어났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치는 조금 좋지 못하다 이런 분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지표 자체는 호전을 됐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그래도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8월 기존 주택 매매 같은 경우는 전월 비해 한 7.6% 증가한 413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인 410만 건을 소폭 상회한 수치고 뭐 전달의 최저 기록이었던 384만 건에서 반등에 성공한 결과입니다만은 이 같은 기록 같은 경우는 사상 두 번째로 최저 기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시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바닥을 확인했다는 것과 주택 시장에서 바닥을 확인했다는 것과 침체가 지속된다는 양날의 칼을 두 가지 다 보여준 수치라 할 수 있는데 네. 그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경기 둔화 흐름 속에서 소비자들이 주택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이런 것이 주택 시장 회복에 상당한 시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관측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주택 지표가 우리 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그런 신호를 어느 정도 주택 쪽에서 좀 감지해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주택 관련 지표들, 우리 장이 열리지 않으면서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종합해 봤으면 싶은데요. 바닥도 확인했지만 역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조금 혼조되게 주택 관련 지표에서도 이번 한 주간 뉴욕 증시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8월 들어 미국 집값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주택 착공 건수는 또 깜짝 증가세를 보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20일 급등세를 하고 21일도 급등할 수는 있는 재료가 나왔는데 네. 어느 정도 FOMC 권유 때문에 묻혀버린 지표가 이 8월 주택 착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나간 수치만 살펴보면 8월 이제 주택 착공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한 10.5% 증가한 59만 8천 건을 기록했는데 네. 뭐 예상치 55만 건을 상회하고 뭐 전달 54만 천 건부터도 상당히 늘어난 수치가 발표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4개월 내에 최고치를 나타냈던 것 같고요. 뭐 세제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 연일 그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모기지 금리가 아무래도 주택 건설 업체들에게는 향후 시장 상황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9월 아울러 같이 발표된 9월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소폭 증가세에 미쳤는데 네. 뭐 같은 경우 56만 건으로 전월 사상 최저 순이었던 55만 9천 건보다는 소폭 늘어났습니다만은 전년 동기 해가지고는 한 6.7% 감소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주택시장 역시 이제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도 회복은 되고 있지만은 완전 회복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그런 그 지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은행의 그 압류된 주택이 계속해서 지금 주범으로 꼽히면서 미국의 8월 달 집값들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택 관련 지표가 언제쯤 일제히 좋아질 날을 보게 될까 싶기도 한데요. 아까 앞서 잠깐 코멘트를 하셨지만 FOMC 결과를 정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추석 당일날 돼서 많은 분들이 또 뉴스 헤드라인 정도는 점검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추가 양적 완화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까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디플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헤드라인이 많이 부각됐더군요. 기준금리 동결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FOMC 회의 중에서 어떤 측면을 좀 주목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8월 FOMC에서 미국 시장에 이제 하락 조짐의 필미를 제공했었고요. 지금 9월 FOMC에서는 뭐 21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만은 지금 상태는 동결 이후에 일단 그 강세 기준성에서 약간 조정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 번 더 그 의미를 살펴본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금리 동결의 시사 배경을 밝혔고 또 하나 계속 나오는 것이 이제 필요적인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는 계속 나설 준비가 되었다. 사실 지난 8월에 밝힌 거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오고 나서 이제 결과 발표되자 여전히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은 급등세를 이어갔고 또 하나가 이제 달러는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추가 양적 완화 조치의 어떤 그 키워드는 아무래도 달러를 풀면서 국채나 모기 정권을 사들이는 그런 양적 완화 정책가 나오다 보니까 국채에는 호재로 작용했고 달러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번 발표문에서 약간 그 투자자들한테 실망감을 준 것이 물가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다면서 소폭입니다만 디플레 우려를 표명한 점이 어느 정도 지난 8월 발표문 이후에 부담으로 작용한 그 수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연준의 추가 부양 의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어쨌거나 방향 설정에는 실패했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좀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FOMC가 발표가 됐던 날, 이날도 역시 뉴욕 증시는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었죠.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출발을 안 좋게 했었던 고용지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택지표들 그리고 그 전에 나왔었던 FOMC 9월 성명문 내용까지 짚어보았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나왔었던 유럽 증시 쪽 재료도 출발에 좋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표가 굵직하게 두 가지 정도 나왔는데 제조업 쪽도 유럽도 함께 안 좋아지는 것이 점차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유로존 9월 PMI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이 이제 유럽 쪽 지표 부진인데, 일단 유럽 쪽 그 9월 PMI 같은 경우가 일단 뭐 약간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9월 PMI가 이제 7개월 최저치로 추락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그 전월 55.9에서 53.6으로 하락했는데, 뭐 PMI 지수 같은 경우도 50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그 50 이상이면은 이제 그 확정세 이하면 그 하락세를 나타내는데, 9월 지수가 이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고 또 예상치는 55.5도 하회하면서 아무래도 그 유럽에서 경기 후퇴에서 앞장을 섰던 제조업 성장률이 좀 둔화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55.1에서 53.6으로 하향한 건 마찬가지로 생산 지수 같은 경우도 57.1에서 54.4로 나오면서 뭐 어느 정도 지금 유럽 쪽에서는 다시 약간은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제기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일랜드가 지금 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다시 받느니 마느니 말이 많았었는데 이 아일랜드의 악재가 또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아일랜드는 뭐 그 영국장, 유럽장이 마감하고 나서 IMF 측에서도 그 구제금융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부실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2, 4분기 GD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2%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률이 약간 마이너스 전환한 것이 유로화라든지 여러 가지 유럽 전반에 다시 이제 유로존 리스크를 부각시켰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유럽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뭐 독일 국채 대비 아일랜드 10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1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확대되면서 뭐 414베이시스 포인트로 사상 최대폭을 기록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금값하고요, 달러 가치 쪽, 그리고 상품 시장 쪽 얘기를 조금 들어봐야겠습니다. 금값이 정말 골드만삭스 얘기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조만간 온스당 1,300달러 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금값인데요. 뭐 1,300달러 선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돌파하는 건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시간 문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최근 금값의 상승 배경을 할 수 있는 건 결정적으로 이제 FOMC 금리 발표에 더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부양 정책의 시사는 곧 양적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는 달러 약세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달러 약세는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1,300달러 선에 육박하는 모습인데 뭐 전일 같은 경우도 뭐 1,295달러 선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유가는 약간 그렇게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달러 유로가 또 재밌습니다. 이렇게 유로존 재정 위기가 불거졌는데 유로화는 어떻게 움직였는지요? 1.33달러까지 반등한 것 같네요. 그런데 달러 약세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최근 우리 연휴 동안에 5개월 만에 1.33달러까지 회복하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유로존 리스크가 약간은 부합되다 보니까 나흘 만에 약간 하락은 했습니다.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1.33달러를 좀 유지하는 모습이고 여전히 유로 같은 경우도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달러 약세 이것이 있고 유로화 강세를 이끌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오랜만에 그 달러의 주요 인덱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80선까지도 하회를 했다가 전일은 가까스로 80.04로 약간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로 같은 경우는 그 유로존 그 PMI 지수 하락하고 아일랜드 2분기 GDP의 어느 정도 예상 밖 감소세 그리고 이제 여러전히 달러 약세 기조가 최근에 유로화 강세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주택 관련 지표를 좀 주목해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 밤에 또 하나의 주택 관련 지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일정만 좀 챙겨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기존 주택 판매에서 신규 주택 판매 집계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이번 주 주택시장 그렇게 지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정신이 그렇게 많이 그 호재는 못 됐던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8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이전 뭐 27만 6천 건에서 한 6.9% 증가한 29만 5천 제로 일단 기대치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뭐 다른 지표 중에는 내구재 주문 발표가 있는데 어느 내구재 쪽은 아무래도 그 자동차 쪽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또 마이너스 0.3에서 1.0% 정도로 약간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미국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예상치 자체가 전월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 나올 두 가지 지표까지 저희가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은 또다시 이틀째 조정을 맞긴 했었지만 추석을 보내면서 뉴욕 증시는 꽤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증시도 먼저 내달리기 시작했었죠. 연고점을 계속해서 새롭게 쓰고 있는 코스피.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여줄까요? 오늘 전망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석이 관건이다 했었지만 추석을 보내기 이전에 이미 코스피는 183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쉼 없이 꽤 많이 묵직하게 사주는 외국인 덕분이었는데 IT도 먼저 반등을 한 것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어요. 네, IT의 반등이 뭐 사실상 지난주 수요일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이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지난주 금요일은 시장의 반등을 좀 금융 지주 쪽들이 좀 리드를 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이 7거래일째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이 되면서 이 업종 간의 이제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서 이 IT에서 금융 지주 쪽으로 옮겨지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이제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기관들은 약 700억 가까이 시장에서 순매수를 그 금융업종에서만 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에 영향으로 해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이 인상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금융지주 쪽을 대표하는 KB금융 같은 경우도 2.5%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금융업종의 경우에 특히 이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면에서 이제 단기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과 장기 소외 측면이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인상적인 거래량, 전일 대비해서 약 20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제 다른 금융지주 쪽도
전일 대비하면 다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그 전일 거래가 상당히 시장이 부진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인상적인 거래 증가의 모습이 금융지주 전반적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외 증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와 관련이 없는 이러한 업종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최근 강세와 이 금융지주의 강세는 네.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 포커스를 맞춘 네.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 증시가 오늘까지 휴장을 하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금일 역시 이 금융지주 쪽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네. 이 시장 전체의 거래 감소가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예, 그렇죠. 예. 한 2억 4천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는데 이것은 평소 대비하면 약 70% 수준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시장면에서 굳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참여자가 그만큼 없다는 것은 시장의 감시자가 그만큼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감시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또 기회 요인이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장 역시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네. 이러한 기회를 노려서 또 좋은 업종과 좋은 종목을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장이 좀 어리버리할 때 이때 어떻게 한번 기회를 삼아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2거래일이 일주일을 채우고 있는 아주 특이한 주에 오늘 마지막 거래일을 맞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기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 보면 좋을지 그 활용법, 전략을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IT가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굳이 지금 들어설 때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 3분기 실적 보고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니까 거래도 의미 있게 늘고 있고 금융 쪽을 좀 손을 대야 될 때인가 싶기도 하지만 미국 쪽의 은행주 보면 또 실적 전망 하향 얘기가 꾸준히 들리거든요. 예. 해외 증시에서 그 몇 거래일 전에 그 해외 증시에서 이제 금융 지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금융 지주인데요. 네. 이 금융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 지주 쪽으로 해서 거래량이 좀 상대적으로 실리는 좀 선반영돼 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쪽들은 분명히 지속적인 실적 감소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좀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시장의 종목이나 업종을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쪽은 시장 전체는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지만 네. 종목이나 업종은 여전히 기관들이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는 쪽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지주 특히 거래 증가가 가장 인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또한 IT나 자동차가 급등을 하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항상 동반 급등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그 업종이 이제 항공업종인데요. 예. 이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신고가를 형성하고 이랬었는데, 네. IT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전혀 반영해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역시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추석 연휴가 상대적으로 길어서 이러한 부분들의 수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러한 대표적인 국내 항공사 두 종목 정도도 계속해서 관심을 유지해 볼 만한 대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지금 계속해서 형성이 시장에서 좀 되고 있는데 네. 이 항공업종에는 아직 매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또 3분기 실적 역시 이제 10월로 접어들면서 보다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질 텐데요. 네. 그런 면에서 항공업종이 상당히 유망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최근에 사실 이 중국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으로 이 중국 관련주들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상적으로 뭐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네. 이 중국 내수소비 관련주의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화장품 업종입니다. 예.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화장품 OEM 업종이나 ODM 업종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전체와 비교를 해본다면 밸류에이션은 한 평균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부담스러운 건데, 이 화장품 업종의 OEM, ODM 업종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종의 선발주라고 볼 수 있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에 비한다면 여전히 뭐 한 두세 배 이상의 저평가 네.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도 뭐 향후에 중국의 내수 성장이라든가 이제 뭐 서부 개발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낮은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 역시 이 시장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지속할 필요가 있겠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소형주 가운데에서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면서 최근에 이 IT주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 아직 반등이 좀 미약한 이러한 IT 중소형주들 역시 관심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IT가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얘기를 조금 하고 IT 중소형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코스닥이 못 갔던 것도 거기에 분명 IT 관련한 부품주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는데 대형주에 많이 쏠리면서 특별히 대형주 IT도 이렇게 소외를 받는 상황에서 코스닥 IT주들이 갈 수는 뭐 더더군다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IT 싸그리 다 이렇게 몽땅 해가지고요. IT는 언제쯤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난주 수요일부터 반등을 미리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쯤 투자하는 것이 적기인지 아니면 조금 투자 시기를 늦춰야 맞는지요? 그러니까 IT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장 전체의 거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해야지 좀 가능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네. 이 시장 전체의 거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이제 삼성전기나 LG이노텍 혹은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최초에 일어날 때는 네. 어느 정도 대형주들이 먼저 일어난 이후에 이 중소형주들이 시간적 갭을 두고 따라가는. 오히려 훨씬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거든요. 예. 과거에 지난 상반기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났었죠. 근데 이러한 시기에는 이 IT 중소형주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 근데 이 IT가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한 차례 매기가 꺾인 상황이죠, 사실상. 네. 한 차례 매기가 꺾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여타 IT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꺾이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꺾인 이후에 삼성전기가 지금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형성한 그러한 모습들이 인상적인 거래량을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죠. 예. 네, 이렇게 한 차례 꺾인 이후에 재차 반등할 때는 옥석 가리기가 철저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잘 나갔던 IT주들, 삼성전기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이 부진하면서 다 같이 부진한 상태에서 네. 재차 반등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선별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예. 이 업체의 안정성과 성장성의 그 확실성 정도, 뭐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형주들이 재차 반등을 할 때 IT 중소형주 중에서는 일부만 선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안정성과 성장성이 있는 좀 믿음직스러운 중소형 IT주 얘기를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오늘은 KC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K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신호 트랜지스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부분에서는 세계 2, 3위를 번갈아 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반도체 소신호 트랜지스터 사업에서 글로벌 기업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 사업이 그다지 수익성과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업종의 글로벌 그 구조조정이 상당히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에서 좀 살아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있는데 네. KC를 기업에 집중함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LED와 파워 트랜지스터 사업인데 이 사업 부분이 먼저 LED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D 사업의 경우에는 8월 달에 1,400개의 패키지를 납품을 했거든요. 이제 LED 사업을 벌려오면서 이제 최초로 납품하게 된 겁니다. 올해 8월에. 네. 근데 10월 달부터는 월 1억 개의 패키지를 납품하면서 이 LED 쪽이 이 KC의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반영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4분기 실적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 KC에서는 이 LED 사업에서는 2011년보다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11년 단기적으로 이제 그 실적 모멘텀을 안겨줄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파워 트랜지스터 부분입니다. 이 소신호 트랜지스터 부분의 그 낮은 수익성을 이 파워 트랜지스터 부분이 많이 채워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 소신호 트랜지스터 부분의 시장 규모의 5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네. 이 전기차나 스마트 그리드 등 이 녹색 성장의 핵심 수요자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높은 수익성을 안겨줄 전망이고 현재 현대모비스와 CT&T와 같은 국내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와 사업 제휴를 통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KC의 성장을 이 파워 트랜지스터가 담당을 하고 현재도 이 LED 사업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 LED 사업에서는 2012년도부터의 확실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트 흐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거래가 거의 없는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데요? 거래량이 일평균 한 17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되는데 결코 적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전에 굉장히 6월 달 이때 거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히려 이때가 굉장히 많았다. 예, 그래서 좀 착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이 1,350원 정도를 지지권력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타 IT주들이 그렇듯이 일단 단기 하향주에 때는 이제 좀 상방으로 좀 이탈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타 우량한 IT주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일어났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 중소형주의 특징대로 좀 후발적으로 반영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면서 손절가는 이전 지지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1,350원 그리고 매수가는 5원 낮은 가격입니다. 1,430원. 네. 지금도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으로는 1,800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차적으로 1,8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오늘은요, 2012년 LED 쪽 기대를 한번 해보고, 그 전까지는, 지금 파워 트랜지스터 쪽에 실적을 크게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EC 얘기를 한번 중소형 IT 쪽 얘기를 길게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내수 회복을 위해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 하원은 환율개혁법을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하는 등 미완화 절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영국 석유회사인 다나 페트롤리엄의 인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인수로 석유공사는 북해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동시에 석유 자주 개발률도 10%대로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간의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현대그룹에겐 그룹 경영권이 달린 문제인데 현대차보다 자금력이 불리한 게 걸림돌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러시아에 연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준공하고 내년부터 소형차를 본격 생산합니다. 서울시가 강서구, 양천구 등 추석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에 있는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 정부가 결국 환시에 6년 6개월 만에 개입했다는 소식을 이 시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원자바오 총리가 또한 방미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동안 말이죠. 위화나 절상에 대한 어떤 얘기가 오갈까 관심을 끌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국면은 환율 전쟁이라고 해야겠어요. 네, 세계 경제 양대축인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장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미국 23일 현지 시간 이제 23일 열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의 절상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받으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미국의 문제 때문에 중국이 환율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상 지난해 금융위기로 초래된 경제 침체 탈출과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수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년 내 수출을 2배 늘려 일자리를 200만 개 만들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돈을 많이 풀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보관입니다. 달러의 공급을 늘리게 되면 달러의 약세가 더욱 가속화돼서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같은 미국의 전략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중국입니다. 인종으로 저평가된 중국 환율 덕분에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보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 내 정서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환율 절상 요구에 중국은 쉽게 응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재계 인사들 만난 자리에서 미국 요구대로 위안화를 20에서 40% 정도 절상할 경우 얼마나 많은 중국 기업들이 도산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중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른다면서 이 경우 얼마나 많은 도시 노동자들이 시골로 돌아가게 될지 알 수 없다면서 이는 중국 사회 내에 큰 동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급격한 위안화 절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네. 여기에 일본도 엔고 저지를 위해 움직임에 나설 차비여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간 환율 전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간나오토 일본 총리와 시라카 미사아키 일본 은행 총재가 잇따라 엔고 저지를 위한 대기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네. 시장에서는 빠르면 내달 초 이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또한 일본, 중국 간의 총성 없는 환율 전쟁 속에 또 우리도 휘말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대일 경쟁력 확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모처럼 이렇게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석유공사가요, 영국의 석유 회사인 다나 페트롤리엄의 인수가 거의 간밤에 확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인수 가격 놓고 실랑이도 있었었는데 결국 인수하는군요. 네, 한국석유공사가 영국 석유회사인 다나 페트롤리엄을 사실상 인수했습니다. 23일 현지 시간 오후 1시 공개 매수 접수가 마감되면 석유공사 인수 여부가 확정이 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자세한 세부 내역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공사는 이미 시장에서 다나 페트롤리엄 지분 29.5%를 매입했고 다나는 100개사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석유공사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석유공사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확보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영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석유공사가 다나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석유공사 제시한 다나 인수 가격이 낮다고 주장해온 스코틀랜드 소재의 석유 탐사 업체 에버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석유공사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17일 주식시장에서 다나 주식 2,330만 주를 인수하고 주요 주주들에게 이날 오후 1시까지 마감되는 공개 매수에 응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석유공사는 장내 지분 매수와 장외 공개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50% 이상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23일까지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라도 영국 규정에 따라 공개 매수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석유공사가 다나를 인수하게 되면 북해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석유 자주 개발률을 10%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다나사는 영국과 노르웨이 등의 북해와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등 아프리카 지역에 탐사 개발 및 생산자산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석유 개발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한국의 석유공사가 영국의 석유회사인 나나 페트롤리움의 인수를 확정 지은 가운데 오늘 드디어 채권단의 품 안에 있다가 9년 만에 주인 찾기에 나선 현대건설의 매각 공고가 오늘부터 드디어 나게 됩니다. 자,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접전은 결국 현대차그룹이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현대그룹이 가져갈 것인가 아니겠어요? 네, 현대건설의 매각 공고가 오늘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불꽃 튄 접전이 인수를 위한 불꽃 튄 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본격적인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은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두 곳인데요. 아시겠지만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은 왕자에 난 이후 갈라진 그룹들입니다. 먼저 현대건설 매각이 처음 추진했던 2006년 이후 한 번도 인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현대차그룹이 이번 M&A 참가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범현대가의 상징과도 같은 현대건설은 장자가 경영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네. 하지만 이면에는 보다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25.1%를 지분을 보유한 엠코가 현대건설과 합병할 경우 지배구도 개선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용이해진다는 것이 현대차그룹의 보관인데요. 네. 반면 현대차그룹에 맞서야 하는 현대그룹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게임을 벌여야 합니다.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자칫하다간 그룹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현대건설을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그룹 지배구도의 핵심인 현대상선 지분은 현정원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43.87%, 현대중공업과 KCC 측이 36.45%, 매물로 나온 현대건설이 8.3%를 갖고 있는데요. 네. 결국 현대차그룹이 현대중공업, KCC 등과 연합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범현대가의 지분이 40%를 웃돌게 돼 향후 현정원 회장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만약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의 경영권까지 소유하려고 덤빌 경우 현대그룹은 총력 방어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대그룹은 M&A의 관건인 자금력에서 현대차그룹에 대해 열세입니다. 예.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M&A를 위해 1조 5천억 정도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현대건설의 인수 가격이 3조 안팎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금을 어떻게 동원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10월 1일 날 의향서를 마감을 한다라고 하고요. 오늘 매각 공고가 났는데 11월 초에 본입찰 실시해서 12월 정도에 돼서 우선 협상자 선정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9년 만에 이제 새 주인을 찾게 됐는데 어느 쪽 품에 안길지 현대건설도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현대차는 말이죠. 현대건설 인수에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지금 러시아의 완성차 공장을 준공하고 내년부터 소형차 생산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푸틴 러시아 총리도 함께했는데 시운전을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네, 현대차가 지난 20일 현지 시간이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주 카멘카에서 러시아 공장 준공식을 갖고 현지 전략 소형차인 솔라리스의 본격 양산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행사장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푸틴 총리는 정몽구 회장을 조수석에 태우고 직접 솔라리스를 운전해 행사장 주변 한 바퀴 돈 뒤 오른손 엄지를 치켜들며 자동차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차는 내년 1월부터 러시아 내수시장에 출시하는 솔라리스 생산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솔라리스를 포함해 연간 15만 대 차량을 상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차 러시아 공장은 현재 진출한 외국계 완성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전 공정을 한 곳에 갖춘 공장인데요. 이날 처음 공개된 솔라리스는 중국 공장의 위해둥, 체코 공장의 아이서티 등 현대차의 현지 전략 생산 모델을 맞춘 모델입니다. 현대차는 내년 초와 중순 각각 4도어 세단 모델과 5도어 해치백 모델을 잇따라 선보여서 현지 공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추석은 최장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 이번 주말까지 다가오는 주말까지 포함해서 9일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였다곤 하지만 정말 난데없는 폭우에 또 오른 물가에 귀경 정체 아마 짜증도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특별히 뜻하지 않은 폭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만만치 않게 많은데요. 서울시가 이 추석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서 적극 돕겠다고 나섰다고요. 네, 서울시가 강서구와 양천구 등 이번 추석 때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또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10년 만에 오는 큰 비에 대비해서 시간당 최대 강수량으로 설계된 서울시 내 빗물 배수 용량을 30년 대비로 강화할 방침인데요. 이번 추석 폭우 때는 강서구, 양천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에서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시간당 강수량 기준으로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102년 만에 최대 기록인데요. 네. 특히 강서구의 경우 사실 3시간 만에 최대 261mm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일대도 빗물이 역류해 무릎 이상까지 차오르는 등 문제가 많았고 이와 관련해서 석연천이 그 원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서울시는 오는 2014년까지 시간당 최대 배수 시설 용량을 시간당 95mm로 높일 방침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총 2,900여억 원을 투입해 우선 강서구와 양천구 지역 등 수해 취약 지역에 빗물 펌프장 41개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시는 강서구와 양천구 등 주요 피해 지역의 자치구들이 요청할 경우 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응급대책 및 재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폭우로 얼룩진 마음 서울시가 조금은 어루만져줬으면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좀 올랐으면 했었는데요. 역시 기술적으로도 좀 버거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가 다시 1600선으로 재차 밀리며 이틀째 부진한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S&P 500도 월가가 주목하고 있는 1130선은 일단 재차 깨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금값도 조금은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유럽 쪽 악재가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예상 밖으로 증가를 했었고 기존 주택 판매 8월달 집계도 역시 아주 최악에선 벗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고용 관련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증가한 것도 악재였고요. 유럽 쪽 제조업 지수인 유로존의 9월 PMI도 좋지 못했고 또 아일랜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예상 밖으로 기록한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유럽 쪽 얘기 때문에 좀 괜찮았던 뉴욕 쪽의 호전된 지표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거나 이틀 연속 빠진 뉴욕 증시 오늘 우리장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맞게 됩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출발 센 증시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